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이거는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다 똑같은 견해입니다. 똑같은. 늘기 시작하면 그때 사면 돼요. 그럼 최근에 급매물은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급 매물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금융 당국에서도 급매물 중에서 너무 싼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게 이제 보여지다 보니 요즘은 거의 집중 조사한다. 집중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어느 동네 급매물로 던졌다, 부동산 하락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도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또 특수관계인이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부동산 관련한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예측할 때 아주 상식적인 거를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가 전망하셔야 돼요. 김 작가님이나 저나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다가 대출 껴서 부동산 하나 샀어요. 그게 우리 전 재산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70% 가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30% 폭락했대요, 시세가. 던지실 거예요? 아니죠. 못 던져요. 저도 본전 생각나서 못 던져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버텨요. 그러면 이 몇 억을 던지고 나온 사람들, 저는 증거는 없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과세 이제 유예했던 거 언젠가 또 때릴 거고 이참에 넘기자라는 걸 이 분위기에 넘기려는 분들 많았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하긴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급매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버티다 이거 당분간 부동산 분위기 안 바뀔 것 같아. 그럼 내가 내년 계속 이 금리를 부담하면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눈물 머금고 던지자라는 매물도 지금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급매물은 특수관계인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이제 조사까지 들어가는 시점이었다. 근데 조사를 하고 났더니 이제부터는 진짜 급매물이 나오기는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또 부동산 하락을 더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급매물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급매물이 예전에도 보면요,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이제 시장에는 진짜 거래의 절벽이 와요. 지금도 절벽인데. 더 절벽이 와요. 사실 지금의 절벽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보다도 더 거래가 멸종이라면서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너무 높아서 자기가 어디까지 우리 집 값을 받던 분들이 쉽게 못 던져요. 자, 근데 최근에 강남 3구 중에서 일부분은 제가 좀 빠진 걸로 아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번에 수사했었을 때 특수관계인이 많이 드러났던 곳이 그 강남 3구였다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남 3구 중에서도 급매물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보도된 것들 중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매물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강남 3구를 그런 것들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좀 싸게 나눈 것 때문에 무조건 대세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물론 상승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약 보합하는 단지 있고 본인들이 원래 샀던 금액이 아주 옛날에 구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정점에서 30%든 20% 떨어져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상당하신 분들은 그냥 그때 내놓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런 제한된 매물 빼고는 그 누구도 던질 생각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강남 3구에서 특히 제가 주목할 부분은 강남 3구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도 자기 돈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최근 2, 3년 동안에는 대출 안 해줬잖아요. 10억 초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금리 상승에 영향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은 매물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왜? 이건 내가 대출 받아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세를 보고 내가 지금 이걸 던지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제값 받았을 때 다시 팔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현재는 약보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다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게 또 이제 2023년에는 약보합으로 유지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주변에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어느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은 분명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하락으로 이제 내놓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오는 매물은 뭐 분명 주변 시세가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 그냥 요 정도입니다. 예. 자, 하락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집값 좀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리고 2023년 한 해만 놓고 전망해 주신다면? 아, 정말 이게 눈물이 나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통칭해서 강남 3구라고 했지만, 강남 3구에서도 저기 강동구에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송파에서 좀 뭐 원거리에 있는, 이런 데 하고, 흔히 말해서 대치나 이런 데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 우리가 강남 3구라고 이렇게 통칭하기에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도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용산같이 호재가 좀 더 있는 데는 들떨어지거나 신고가도 간간히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곳들 중에서는 평당 1억으로 그냥 우리는 절대 낮출 생각 없다. 소송 걸릴 것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오피스텔 주상복합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국지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는 부동산도 주식처럼 현장을 가봐야 된다. 그냥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산 그 단지 근처 거긴 오르는데 딱 사거리 건너 대각선에 있는 데는 계속 떨어지거나 뭐 이런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국지전이다. 예. 그때 달라요. 이런 분위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제 어쨌든 집값이 계속 뭐 폭락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언젠간 다시 또 이제 뭐 정치하고 그다음에 폭등한 시기도 올 텐데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아, 이거는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다 똑같은 견해입니다. 아, 똑같은.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하면 그때 사면 돼요.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가치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하면요. 대출 좀 부담하고서도 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럼 집 언제 사나요? 라고 했었을 때 애들 키우기 좋고 직장도 근처라서 저는 대출 끼고 여기 사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데는 그냥 그거 지금 사셔도 돼요. 그거는 실수요자니까. 그런데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사놓고 대출 이자만 계속 내놓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이라면 언제 사는 거냐 하면 거래량이 다시 늘 때 사면 그 뒤에 뭐 몇 개월 빠르면 아니면 1년 뒤에 지금 시세보다 더 비싼 시세에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거래량이 다시 늘기 시작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이 거래량이 좀 올라왔을 때 사면 이 하락을 더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중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하락 호가에 이제 그 거래가 되면서 더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거래량 외에 또 봐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일 정확한 시그널은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가라는 것들도 부동산에서 지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예. 실제 어디에서 호가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 요번에도 이거 조사할 때 많이 드러났었는데 진짜 무슨 흔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 일부 지역이라든가 송파에 예전에 그 메가시티로 구성됐던 그 아파트 단지 뭐 괜히 악영향 줄까 봐 제가 얘기는 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얼마짜리 떴대더라. 그리고 송파에 송도 쪽에 어디에 또 얼마짜리 떴다더라 해서 전화해보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다시 말 바꿔요. 됐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예. 그분이 장난쳤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팔까 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호가라는 것은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많다 보니까 믿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제일 확실한 지표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때 살 때 좀 뭘 사면 좋을까요? 이제 뭐 소형, 뭐 중형, 대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서울 안쪽, 뭐 경기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참 이게 안타까운데 항상 이런 불황이 도래하고 난 뒤에는 양극화가 더 극심해집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더 뛰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더 뛰었어요. 자, 제가 너무 자꾸 강남 쪽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하여튼 상징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어떤 계층에게는 그 동네에 살기 위해서 얼마의 아파트 가격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요. 그 지불 여력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아주 노른자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기 축소, 경기 위축 이게 도래하고 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뭐 그거 우리 뭐 동의 안 하는 분 계십니까? 그랬을 때 더더욱 편차가 벌어졌을 때 특정 계층이 그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뭐가 된다? 우리가 높아질 것이다. 구매력이. 그래서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죠. 어디냐 하면 그 누굽니까? 가수 아이유가 네. 이번에 새로 장만했다는 청담동의 고급 빌라. 그 100억대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뭐 150억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상상 안 되는 분양가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요즘 뭐 어디에 강남도 부동산 경기 안 좋던데요. 이거랑 맥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주거 편의성마저 제공을 하면 이제는 그냥 100억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고급 빌라도 완판됐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아주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데는 뭐 다시 거래가 활발해지면 더 오를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다음번 상승기 때는 지금의 정고점을 다시 오를 것이다. 근데 그럼 지금 교수님이 노른자 얘기해 주셔서 네.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는 강남 3구, 그다음 마용성 이 6개가 제일 탑인 거 맞죠? 아닙니다. 이 노른자위가요. 우리가 이제 강남구라고 해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3개로 나눠요. 어떻게요? 그 양재천 중심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곡동이나 이쪽 라인이 있고요. 이쪽은 주상복합 새로 들어서고 학군도 도곡동 학군이 뭐 숙명여고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굉장히 학군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대치사거리나 이쪽 지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지역이 있냐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위쪽에서 개나리 아파트와 저기 그러니까 갤러리아 호텔 그 사이 그쪽 지역은 신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옛날 그 뭐랄까요 그 꼬마 빌딩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게 저 뒷골목으로 가면 쫙쫙 있거든요. 예, 그쪽 지역하고 학동사거리나 이런 큰 도로들 있죠. 거기 그쪽 도로 위쪽은 다시 뭐 한양 아파트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그쪽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 3개 지역이 강남구에서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국지전이라는 건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구가 아니라 구가 아니에요. 구 안에서도 훨씬 좁은.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남구도 저희 딴에는 이제 3개로 그렇게 쪼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3개 중에서는 어디를 가장 좋게 보시는가요? 사실 요즘은 뭐 진짜 부동산을 투자성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들 레벨들 과거 다세대 주택들이 이제 골목 사이에 많이 있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 가치로서는 훨씬 더 높여 보고요. 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은 지난달에도 여기저기 보도 나왔습니다만 신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예. 그 이유는 거기 살고자 하는 목적은 또 부동산 투자 말고 하나가 더 있죠. 학군. 네. 이 학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또 다른 정말 아이들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에겐 또 구매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은 이제 강남 3구 안에서도 이제 국지전이 펼쳐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어딘가는 또 오르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는 또 떨어지고 있는 데가 있다.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는 사실은 이 대출을 더 많이 하는 오피스텔, 지산, 그다음에 핫했던 꺼머 빌딩, 그분들 훨씬 더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이 3개 이제 수익형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불황이 있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인데요. 오피스텔 또는 이제 그냥 완벽한 사무실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서 사람 내보내고 그러면 임대를 줄여야 되니까 사무실 작은 걸로 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당연한 수준. 예. 중대형 사무실이 요즘 매물로 매매 건수가 많아요. 뭐냐면 회사의 운전자금 부족해진 거예요.
그럼 갑자기 운전자금을 대출로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금리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신규 투자를 하려니까 요즘 어디서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야 그동안 우리가 번 돈으로 이 건물 우리 층 우리 동을 우리가 사놓고 있었는데 이걸 매물로 내놓고 우리는 월세 내면서 그 시세 차익으로 당분간 운전자금 하면서 버티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을 한번 요즘 분위기 여기 오기 전에 보고 왔거든요. 택시 타고 오는 과정에서 마포도 봤는데 20평대 후반들은 매매 건수가 많아졌어요. 제가 김 작가 방송 올 때마다 여기 그냥 앱으로 여긴 부동산 동네가 어떻지 하면서 뭐 임장 오세요? 네? 뭐 불교 방송 쪽부터 해서 쭉 봐요. 네. 네, 쭉 보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무실 건물 중에서 100평 이상은 변화 없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은 요 정도 지금 딱 초반에 경기 어려울 때도 버텨요. 네. 그런데 한 20, 30평대, 50평 이하 때는 슬슬 가지고 있던 거 매물로 내놓고 운전자금 하자. 이게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긴 매매가 늘고, 그 다음 이제 어떤 게 또 하나 있냐면 아주 소형 평수들, 10평 내외, 이런 데는 이제 월세 구함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입주했던 분들 중에서 아예 비즈니스 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폐업하고 나가니, 그럼 새로운 입주자 원해야 되니, 여기 월세를 이제 새로 이제 저거 하는 게 있고, 반대로 그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20평대 이상에서 사무실 얻어서 그 오피스텔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야, 이건 이제 안 되고, 우리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좀 해보자. 그럼 사무실 평수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10평 언저리 때 되는 곳에 혹시 매물이 있는지 또 월세 얻으려는 분들이 또 호응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상가 건물에 대한 뭐 매매가 요즘 빈번해요. 매매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가격은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나요? 제가 많은 지인이 사무실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저의 의견도 그랬지만 이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제가 3분 전화 통화를 하게 해드린 분이 계셔요. 그리고 나서 너 사무실 어떻게 했니? 라고 했는데 정호야 네 얘기뿐만 아니라 네가 전화번호 알려준 3분에게 모두 물어봤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무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 라고 해서 그 업무용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격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제가 아주 몇 가지 누구 지인 때문에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 저기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증권가 근처에 있는 근데 한 달마다 1,000만 원씩 떨어져요. 가격이.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팔고는 싶은데 제 값은 어떻게든 받고 싶은데 안 팔리니 또 1,000만 원 낮춰보고 또 1,000만 원 낮추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월세는 오르나요? 월세는 계약 기간이 있을 때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뭐 계속 고정된 거죠. 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뭐 금리 상황 반영해서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 위치가 다른 뭐 후임 월세 들어올 사람을 쉽게 못 구한다면 못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부동산 상승기 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사실 초저금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거 남의 돈을 빌려서 더 많은 돈을 번 거잖아요. 혹시나 이제 다음에 초저금리 시대는 좀 언제 오는지랑 다음 초저금리 때 내가 돈을 많이 이제 벌려면 지금 우리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남의 돈을 빌려올 때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언젠간 또 초저금리가 올 수는 오겠죠. 있겠지만 당분간은 초저금리가 언제 올지 가름이 안 돼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초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물가가 안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힘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값싼 물건과 인건비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안정적이었던 것도 있고 뭐 유가는 워낙 급등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거는 변수가 많은데 지금 뭐 아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거 중국산일걸요. 그리고 오다가 제가 배고파서 김밥 한 줄 먹고 왔는데 그것도 김밥 한 줄이 3, 4천 원에 그 저기 아직까지 판매될 수 있는 건 그 분식점에서 저한테 주문 받으셨던 분들 말투를 살짝 들어봤을 때 뭐 중국 출신 종업원이신 것 같고 요즘 많잖아요. 네, 바로 그런 중국이라는 큰 거대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게 물가를 낮췄던 가장 근저의 힘인데 근데 앞으로 그런 큰 원동력이 어디서 잘 안 보여요.
중국도 이제 저임금이라고 점점 말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이제 원활하게 국제적으로 유통되지도 못하는 구조가 놓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 물가 이게 쉽게 도래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러시아 저 자원 많은 국가의 저 자원을 어느 나라도 쉽게 못 갖다 쓸 것 같아요. 전쟁 끝났다고 그러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다시 러시아에게 파이프 틀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살게요.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과 원자재를 제공했던 나라들에서 그거를 다시 흔히 말해서 아주 속칭 엠빵에서 또 써야 되는데 가격 올라갈 요인이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되고 또 러시아의 곡물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물가를 낮추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쉽게 못 돌아하는 요인이죠. 앞으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제가 언제 다시 저금리가 될지 가름이 전 잘 안 되네요. 제 수준에서는. 네.